사실은 비문학만 좀 티나게 쉬웠다. 안녕하세요, 국어강사 박민성입니다. 9월 보평 보시느라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9월 보평이 쉬웠던 이유입니다. 쉽다 난리가 난 시험이고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과 다른 이 9월 모평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시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단순한 해설보다는 이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는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 있죠. 쉬웠다고? 난 어려웠는데, 혹은 내 점수는 그대로인데, 혹은 떨어졌는데, 이런 친구들을 위해 9월 모평 나만 어려웠던 이유, 정확히 말하면 뭐 너만 어려웠던 이유이긴 한데 막 놀리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준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준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나와도 나는 어렵게 풀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우린 9월 모평으로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수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볼 수 있겠죠?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구독, 좋아요. 첫 번째, 비문학이 쉬웠습니다. 저는 모든 영역 중에 사실은 비문학만 좀 티나게 쉬웠다 이렇게 느끼긴 했는데, 뭐 여러분들 푼 친구들은 난 문학도 쉬웠는데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 시각으로 볼 땐 비문학만 좀 티나게 많이 쉬웠다. 근데 어떤 부분이 쉬웠냐면 큰 구조 파악이 쉬웠다. 약간 시작이 쉬운 느낌? 읽기의 시작에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실전에서 비문학을 만났는데 좀 많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는요, 줄글처럼 느껴질 때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다 줄글이지 하겠지만 대략적인 구조조차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내용을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 물론 머리로든 손으로든 정리를 하겠지만요, 그 정리하는 거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냥 읽고 이해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 글로서 내가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을 때 그때 큰 어려움에 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럴 일이 없었죠.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공정거래법 나와버리면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저희 조카한테 7살이거든요 물어봐도 알걸요? 표시광고법이 나올 거야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네, 실제로 잘린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이후부터는 표시광고법이 나와버렸고, 또 공정거래법에서 무언가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그 금지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여기부터는 또 예외가 나와서 예외들이 딱 모여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보고 문제 풀면 되고, 큰 할 일이 좀 명확했던 그런 지문들이 실제로 많이 출제가 되어서 비문학에서 좀 어려움은 덜 느끼지 않았나. 얘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이랬는데 1, 2, 3 대놓고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뭐 이거 손으로 쓰는 건 뭐 저희 수업에서 하는 거긴 한데 일종의 예시입니다. 머리로 처리해서도요, 하나 둘 셋이 있고 그 세 가지의 내용들끼리 잘 항목화해가지고 정리하면 그냥 끝나는 비문학 읽기가 되는, 그게 마지막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많이 느꼈을 것이다. 두 번째요, 제가 물음표를 미리 박아놨는데 이게 뭐야 싶죠? 아니 평가원 모의고사 우리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맞아 싶을 정도로 19번에는 거의 내신에서도 요즘 잘 안 나올 법한 그런 문제가 나와버립니다. 꽃그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학에서 소설에서 나온 문제인데 1번부터 5번까지 그냥 이렇게 난리를 쳐놨죠. 답도 실제로 엄청 쉬웠고요. 그 다음 요런거, 얘는 왜 황당할 정도로 쉽다라고 했냐면 기역과 니은을 보시면 알겠지만 5번에서 말하는 기역과 니은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즉 기역 따로 니은 따로인 거죠. 관계성이 막 있어야 그 관계성 가지고 우리가 내용 처리도 하고 이해도 하고 공통점도 파악하고 차이점도 파악해서 좀 어렵게 문제를 풀어갈 텐데, 실제로 선택지도 기역 따로 니은 따로, 뭐 5번에서는 뒤늦게 종합하는 느낌으로 가긴 했지만 뭐야 차이점입니다. 나름의 내용들 각각을 말했을 뿐인 요런 선택지가 돼가지고 좀 황당했고요. 또 여기에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 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이러고 찍는단 말이죠. 즉 1, 2, 3에서 내용들을 막 지워나갈 땐 나름의 내용 처리가 비문학에서 그 지문에서의 내용 처리가 좀 필요하긴 했을 텐데 4번을 답으로 고를 때는 거의 뭐 당연하지 하고 찍으면 되는 이런 문제가 나와서 좀 황당할 정도로 쉬운 문제들이 곳곳에 있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엄청난 연계 체감이죠. 연계 공부는 중요하지 않아, 이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그것보다 이게 먼저 돼야지 라고 말하는 거지, EBS를 해서 뭐해 이런 얘기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EBS를 해서 알고 있는 게 많아지면 당연히 마음도 편해지고, 실제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EBS가 더해지면 당연히 좋은 거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 우선순위를 얘기했던 거겠죠. 뭐 일부 커뮤니티나 뭐 일부 반응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EBS 하지 말라던데 이번 시험을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아마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계 체감이 좀 엄청났죠. 왜냐면 보통 소설은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나올 거야 가 나름 지켜지는 룰이었는데, 그런 룰 따위 버려버리고 그대로 그냥 이 수특에서 본 내용 그대로네 싶을 정도로 나와버려서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었고, 아마 아는 거 가지고 문제를 쭉 풀어가는 순간에도 별로 오류가 생기지는 않았을 뭐 이런 순간까지 있었죠. 특히나
29번에 3번 읽자마자 공부한 사람은요, 권 씨는 아예 그냥 다른 얘기하는 사람인데 연작 소설임을 나타내주는 그런 인물에 불과하다고 하고 바로 찍을 만한, 중간중간 헷갈림은 있었겠지만 3번을 보고 지나치진 않았을 뭐 이런 구성으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엄청난 연계체감을 느꼈을 거고요. 뭐 요화곡도 그렇고 또 현대시도 마찬가지인데, 현대시는 문제가 좀 나름 어려운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근데 이 고전 시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대략적인 주제를 알았을 테니까 갑자기 막 걱정이 강화되고 있는 뭐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걸 알고 바로 찍을 수 있었겠죠.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움을 느꼈다면, 나만, 사실은 너만 어려웠던 이유, 어떤 준비가 부족했는가. 아까 말했죠, 시작이 쉽다고. 근데 저는 수업 때 엄청나게 많이 잔소리하고 강조하거든요. 읽기 쉬운 느낌에 속지 마라, 준비했던 걸 해라, 하기로 한 걸 성실하게 해야지 그게 문제풀이에서 분명히 빛을 발하고 우리가 했던 행동이 그대로 문제에 나올 것이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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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렸었는데, 쉬우면 그냥 대충 읽어요. 할 일은 나름 있었죠. 검증하는구나, 두 가지를. 그 다음 승인 과정이라는 건 검증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건데 모든 노드가 참여하는구나. 그 다음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승인 과정에 사용되는데, 합의 알고리즘은 더 큰 개념이고 작업 증명이 거기에 예시로 하나 포함되는구나. 내용 처리를 다 하면서 읽었어야죠. 난 그냥 읽어도 내용 알았는데, 잘하는 사람. 근데 뒤에 있는 문제를 틀린 사람은 그냥 읽으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읽어서 아는 내용은 아는 내용대로 괜찮고 가지고 있으면 되고, 내가 흘린 내용, 내가 처리하지 못한 내용 일부러 처리해서라도 머릿속에 넣어야죠. 그리고 오히려 말씀드리죠, 그렇게 처리해서 넣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맥락이 형성돼서 기억이 조금 더 강화되기 때문에 문제 풀 때 굳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눈알 굴리기로 풀지 않아도 기억이 난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기서 말하죠, 작업 증명이 더 큰 것이다. 근데 우린 지문에서 어떻게 처리했죠? 합의 알고리즘이 더 큰 것이다. 답은 4번. 8번을 틀리더라고요.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놓고 너무 아니랬다, 뭐 아쉬워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나 보면 욕을 하는 거죠. 해야 되는 행동들은 조금 더 세세하게 있었는데 읽을만한데 다 놔버림.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 다음이요, 뭐 예시를 준비하기는 했는데 아까 똑같은 내용이고요. 또 여기서도 뭐 이런 느낌, 내용 처리를 하는 거죠. 손으로 쓰는 건 예시입니다. 머리로라도 했어야 됐다. 근데 굳이 머리로 할 이유를 잘 모르겠긴 하지만 손으로 해도 된다면 뭐 이 정도의 내용들을 처리하지 않았을까 였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죠. 문제 풀면 내가 했던 일들이 이렇게 쭈르륵 등장하게 되면서 문제가 짜라락 풀렸을 텐데 안 한다 이겁니다. 왜? 읽히니까. 근데 이제 문제 풀이를 하러 가서 당황하죠. 그래 놓고 틀려요. 그 다음 남들은 점수 잘 나왔는데 나는 안 나왔어. 속지 마세요. 잘 되네. 근데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해도 되고 머리로 해도 되고, 원래 준비했던 거 있잖아요. 어렵게 나오면 하기로 했던 거, 그걸 쉬워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마 쉬운 시험은 조금 더 많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고 내 점수 올라가는 그런 경험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 시험이 되게 좋았다고 보거든요. 좋은 기회잖아요. 원점수를 높여보는 어떤 경험, 그리고 그 점수 지켜가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계속 해도 뭐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 원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왠지 모르지만 많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막 깎여왔을 텐데, 여기서 자신감 한번 쫙 가져가고 그런 좋은 시험이었는데 제대로 그 좋은 걸 누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은요,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준비 부족 이랬는데, 언제나 훑어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냥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5초만 훑어봐도 되거든요. 5초만 훑어보면 뭐 제 생각엔 당연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뭐가 당연해 보이냐면 얘부터 해야 된다. 왜? 얘는 생각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문제풀이의 가장 기본 원칙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한 번에 하나씩만 해라 제발. 그 다음은요, 문제가 쉽다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쉬울 가능성을 먼저 적용해서 풀고, 그 다음 문제가 어렵다면 이렇게 나올 거야, 어려울 가능성은 나중에 적용해서 풀어라 제발. 1, 4, 5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출제자는 뭘 노렸을까요? 1번 하다가 2, 3에서 다른 방향의 생각을 하게끔 유도한 거예요. 아까 봤던 문제지만. 그 다음 이제 4번에서 다시 생각을 전환해서 1번처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수하는 거죠. 왜? 그냥 순서대로 하다가 왔다 갔다,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린 준비가 좀 막 미리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니까 준비해라가 아니라 언제나 훑어보고 계획을 세우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그 준비 했냐 이거죠. 했다면 잘 풀었을 텐데, 틀린 사람은 아마 그런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또 이거요, 적절한 것 문제가 뭐 얼마 전부터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적절한 것 문제는 이렇게 읽고 이렇게 풀겠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모든 문제는 적절한 걸 묻거나 적절하지 않은 걸 물으니까요. 적절한 걸 물을 때 언제나 앞에 발문이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구체성이 없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하긴 했지만, 언제나 적절한 것은 뭐 하기로 했죠? 나의 답 먼저 만들기 하기로 했잖아요. 주관식처럼 풀어라 이랬어요. 왜? 4개나 틀리고 1개만 맞는데 그걸 쭉 읽다가 내가 원래 하기로 했던 게 뭔지도 다 잊은 채 이상한 거 고른다니까요. 10번, 15번, 14번 싹 다 이렇게 나의 답을 먼저 만드는 작업만 했다면 문제풀이가 아마 어렵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물론 라인업을 만들 때도 지문을 근거로 하긴 하겠지만 먼저 생각한 답이 있어야 1, 2, 3, 4, 5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요. 이건 뭐 제 수업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기 나온다고 했잖아요.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풀면 이득이야 말씀드렸잖아요. 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아니어도 좋아요. 표현상의 특징 문제, 얘가 뭐가 다르길래 얘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하겠지만 얘만 형식적인 거, 표현법적인 걸 다뤄서 주로 내는 문제고요. 이거 다음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싹 다 내용에 대한 것만 판단하게끔 묻잖아요. 물론 이번에는 표현법적인 문제가 좀 섞여 있었지만 표현상의 특징 문제는 뭐 제가 수능도 예상해볼까요? 나올걸요? 2문제 이상 나올걸요? 나오면 이렇게 언제나 나오니까 난 이렇게 풀겠다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방법이나 전략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될 거고, 그냥 실력을 올리는 것도 당연히 하겠으나 얘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안타까워서 잔소리처럼 됐는데요. 표현상의 특징 문제 이렇게 읽고 이렇게 푼다가 준비됐어야 했고, 이건 뭐 보통 현장 수업에서만 보통 많이 하는 거지만 조만간 영상으로 해서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 나누면 좋겠고요. 또 모두가 이런 문제는 좀 쉽게 풀어서 이득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방법은 언급하지 않고 바로 말씀드려본다면 1번, 2번 제끼고 3번에 오 해가지고 가나다 확인해서 답 3번 끝. 가나다에서 확인했어야 됐던 건 나가 가와 나시에 나오는가, 다까지 나라는 사람이 나오는가 확인한 다음에요. 그 다음은요,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다 했는데 다에서만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 확인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답은 3번. 뭐 이런 문제였죠. 할만했는데. 얘는요, 이게 좀 어렵긴 했습니다. 근데 화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약간만 확인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보통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면 화자의 요구를 전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으니까 얘가 얘를 유발하기 때문에 가나다에서 그 내용만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 즉 1번만 보고 끝나는 문제였고요. 위에 건 3번 밑으로는 전혀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문제가 됩니다. 했냐 이건데, 자기만의 방법이어도 좋으니까 준비했던 걸 꺼냈냐 이겁니다. 나올 걸 예상하고 있다면 우리도 준비가 필요하다. 딱 요 정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얘도 기본 원칙인데요. 한 번에 하나씩만 하는 거. 선택지가 한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요. 뭐 해서 뭐 하는 뭐 역할을 한다. 근데 적절한 거 문제라고 했으니까 얘가 뭔 역할을 하는지를 머리에 먼저 넣어야죠. 그러면 조력자, 중개자, 매개자 살릴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엔요, 이제 앞부분 가지고 틀린 거 지우면 되잖아요. 단계별 문제풀이 필요했다고요. 얘도요. 1단계로 문제를 풀면요, 보기에 어긋난 게 있는가를 먼저 볼 텐데 보기에 어긋난 건 1번부터 5번까지 다 없죠. 그 다음 보기에선 말하고 있지 않아서 확인이 필요한 건 딱 요 세 가지 내용이었고요. 요 세 가지 내용에 이렇게 해석할 근거는 있는가를 돌아가서 근거랑 연결하는 작업만 쭉 해줬으면 문제 풀렸을 텐데 왜 따로 이랬는데 물고기네, 즉 물고기의 여러 마리였죠.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얘는요, 못 알아보고 있는 모습이 나왔긴 했기 때문에 근거는 있군. 그 다음 화자가 아니라 다른 존재를 떠올리고 있으니까 그럴만하군. 왜 따로? 근데 물고기는 여러 마리네? 이렇게 볼 근거가 전혀 없잖아. 답은 4번. 그래서 보기 문제도 보기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단계는 보기로 푸는 게 맞죠. 근데 보기라는 기준을 다 통과한 5개의 선택지를 보기로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때 2번, 3번, 4번에서 보기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확인해야 되는 사항은 저 형광펜으로 밑줄 친 3가지였고 그 3가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했다 였습니다. 했나요? 생각해보시고. 얘는 뭐야? 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시면 보기와 선지 뒷부분, 왜? 뭘 보니 이러겠군. 보기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1단계는 언제나 뭐로? 보기로 해야죠. 보기로 봤더니 통과 이겁니다. 5개 다 통과죠. 그 다음은요, 뭘 보니 이러고 있군. 요 2번째. 여기서 답이 나오죠. 왜? 앞말과 뒷말의 관계가 안 맞으니까요. 이거였습니다. 이번에 뭐래요? 권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자는 걸 거절했다. 그게 왜 투쟁과 그러면 권씨를 놀이객감으로 삼는 일이 뭐여야 하죠? 투쟁이어야 하네요. 논쟁이어야 하네요. 근데 그럴 리가 없으니까 답은 2번. 단계별로 문제를 잘 풀었다면 조금 더 깔끔하게 풀만한 문제였고요. 그게 아니면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저 31번 틀렸어요 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었거든. 마지막 이것까지 통과했다면 이제 본문과의 내용일치를 하는 작업이 3단계로 남아있었을 거고요. 그럼 언제나 이런 기준들을 외워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서 알고 있어야 됐다. 그냥 단계별로 한 번에 하나씩만 생각하며 보기 문제는 언제나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푼다. 준비했다면 누구나 할 만한 순서일 거고요. 네, 그게 아니면 미리 준비했어야죠. 그게 맞습니다. 왜? 보기 문제는 언제나 나오니까요. 그 다음은요, 이건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혼동을 유발한 짜증나는 문제들. 저도 답은 맞췄지만 좀 이상하거든요. 나의 화자는 생가에서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 이랬는데 생가 앞에서 생가와 관련하여 생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좋아요.
혹은 마음속에서 뭐 슬픔을 느끼는데 그게 화자가 느끼는 건 맞지만 생가를 떠올리며 느끼는 거지 지금 생가에 있진 않거든요. 근데 왜 생가에서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고르긴 하고요. 또 문제풀이 단계별로 했을 때 이미 3, 4, 5는 가로 지워진 상태예요. 그 다음 소외감은 아닌 것 같은데 딱히 지울 건 없으니까 세모 쳐주고요. 얘는 완전 맞는 상태였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긴 하겠죠. 또 하나 수치심은 아예 아니니까 또 지워지기도 했고 이렇게 풀겠지만 생가에서라는 워딩은 좀 뭐랄까 서운하죠. 그 다음은 이제 약간 문제의 문제, 논란의 문제이죠. 처음엔 전 별 생각 없이 풀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부끄럽네요. 답을 맞췄는데 오히려 좀 부끄러운 느낌? 왜냐면 여기서 말해요.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하여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니은에 갔더니 뭐가 있다고 보통 보이냐면요. 일반적으로 하는 분석입니다. 감정이입이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감정이입은 현대시에서 보통은 어떻게 보니까 객관적 상관물이요. 감정을 대리 표출하면 오히려 감정이입의 근거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감정이입은 누구의 감정을 이입하는 건데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표현법적으로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다. 대리 표출하는 누구 대신 대리하는 건데 화자를 대리한다. 까지가 정해져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슬퍼하네 그러면 화자가 슬퍼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 하고 2번을 지우는 게 아마 출제자가 의도한 풀이일 것 같고 부끄럽지만 저도 대충 풀 때 그렇게 풀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요 이거죠. 나는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슬퍼하지 않았대요. 물론 이기지 못할 이라는 말이 꾸미는 말로 붙어있긴 해서 이게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슬픔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뭐 우기면 이렇게 우기겠죠. 이길 수 있는 슬픔이었어 뭐 이런 얘기로 우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슬픔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해석할 여지는 남게 되죠. 뭐야 이게 감정이입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아니 객관적 상황물이 감정을 대신 표출했는데 어떻게 감정이입이 아닐 수가 있어 하겠지만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 이건 뭐 관동별곡 같은 데도 나오는 건데 갑자기 접동새 슬피 울제 이러거든요. 근데 시적 화자는 자연을 즐기며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어. 그때 우린 말하죠. 관습적인 표현일 뿐이었고 얘는 감정이입이 아니다. 고전 시가에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감정을 대리 표출하지만 시적 화자의 감정이랑 일치하지가 않아서 딱히 감정이입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 근데 얘는 현대시긴 해서 일반적으로 감정이 맞지 않아 하겠지만 뒤에 근거가 나오는데 어떻게 일반적인 내용을 들이밀겠어요. 아니라고 말해야겠죠. 뭐야 슬픔이 없다는데요? 그러면 화자가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 화자는 북방을 떠나며 슬픔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게 뭔 소리하고 2번을 찍은 사람이 과연 잘못된 문제풀이를 한 것인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 그냥 24번에 4번을 찍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것 같긴 하다. 인데 2번을 찍은 사람이 왜 틀려야 하는가는 나중에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 또 하나요? 이게 미음 되잖아요. 미음 되면요. 이건 뭐 답을 이게 적절하다고 말하려면 이런 근거가 필요해 라는 논리로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아까는 감정이입이 아니라고 볼 때요. 얘는 슬퍼하지만 화자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주변도 슬퍼하고요. 결국 자기도 슬퍼함을 가지고 돌아오죠. 그러면 슬퍼함과 슬퍼하지 않음. 그 다음 슬퍼함과 슬퍼함. 상반된 상황은 슬퍼하지만 난 슬퍼하지 않았던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얘도 슬퍼하고 주변도 슬퍼하고 나도 이젠 슬퍼하게 된 말할 수 있잖아요. 4번이 적절하다고 말하려면 이 정도의 근거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내용이에요. 뭐 어쨌든 간에 답은 4번으로 될 거고 의미 있는 논쟁인데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 인정을 안 해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24번에 4번을 적절하다고 볼 근거도 충분히 보이고요. 2번을 적절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충분히 보인다. 이 정도입니다. 그럼 24번의 답은 왜 4번인데? 그냥 리을과 미음이 상반된 내용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고 풀면 아예 아니잖아 하고 찍을만 한데 맞다고 볼 근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짜증나는 문제다. 얘는 뭐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불만 드러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이 정도였죠. 그다음 얘는요, 뭐 논란 있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지나서 영예작품 공부를 많이 하면 오히려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아니 이 사람 내가 읽어서 아는데 그냥 자기는 하기 싫은데 그 와이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걸 찍는 거죠. 근데 그런 건 가지고만 있되 꺼내지 않고 그냥 문제풀이를 했다면 수용 여부를 두고 머뭇거린다 이랬거든요. 머뭇거린다는 건 뭡니까?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태. 그게 머뭇거리는 거잖아요. 뭐야? 그러면 4번 선택지를 보시면요. 사복 차림으로 체육대회 갔지만 거부했네요. 근데 자신을 꽁무니에 따라 붙으려는 사람이라고 말한 걸 보니까 붙으려는 뭐야?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무언가를 하네요.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근거는 충분하군. 문제풀이의 마인드로 갔어야 되는데 지식이 앞서서 개입하게 되면 좀 이상해집니다. 뭐 그런 상황. 공부를 하면 오히려 좀 짜증나는 그런 문제였고 뒤에는요. 공부 부족.
권 씨에 대해서 틀릴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권 씨 뭐 하는 사람인데 하고 내용을 지적으로 다 찾았어야 됐어요. 근데 공부했던 사람은 29번 문제는 권 씨 나오자마자 바로 찍을 만한 그런 문제가 되죠. 뭐 이런 상황. 그다음 품사의 통용이란 파트가 뭐 잘 안 나오던 파트는 맞죠. 근데 읽고 풀게끔 이렇게 35, 36에 나왔는데 이거 보자마자 당황해가지고 시간 엄청 쓰고 오히려 또 문제도 틀리고 이렇게 시험을 시작한 사람은 아 선생님 시험은 쉬웠던 것 같은데 제가 선택 과목부터 말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선택 과목은 네 화작도 언매도 매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나 언매는요 계속 개념 공부를 이어가야 합니다. 문제 풀다가 조금이라도 애매한 내용 나오면 무조건 돌아가서 개념 공부 다시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까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여기까지가 나만 어려웠다면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까지 생각해본 내용이었습니다. 쉬웠던 사람은요 자신감 가지고 계속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 나만 점수가 좀 낮은데 문제가 뭐지? 그냥 덮어놓고 원인 파악을 일반적으로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내가 남들에 비해 혹은 쉬운 시험인데 내가 못했던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뭘까 생각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분석을 하고 그걸 거기서 드러난 문제를 좀 없애는 느낌으로 계속 공부를 해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네 참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기를 네 기다리며 안녕 여기까지입니다.